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출발하다가 장중한 때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낙폭을 줄여내면서 코스피가 3052, 코스닥 781선에서 마감이 됐네요. 일단은 뭐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만큼 또 숨고르기 구간이 이어질 타이밍이긴 한데 글쎄요, 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또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네요. 네, 환율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외국인이 다시 새롭게 추가로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운 레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잘 다녀오셨죠? 네, 조금 힘들었지만. 근데 유럽은 네. 진짜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오히려 터키나 이런 이머징 마켓들이 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어떤 경기 차이가, 온도 차이가 네. 확실히 있나 보네요. 네, 그러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에 네.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하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저께 나온 경기 지표들 같은 경우도 GDP는 나빠지고 맞습니다. 하락하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경기 지표들, 물가 지표들은 네. 오히려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 경기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반영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사모펀드들도 약간 상승 베팅을 하지만 언제든지 상승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베팅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도 M7들의 주가 어제 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지만 지수는 그 상승률이 확실히 지난 올 초나 작년 말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도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 개별주 수익률 게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금리라던가 그다음에 관세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아직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여전히 범주 안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논하기에는 또 다음 주에 또 고용지표도 관련된 지표 발표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후행적이었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것도 결국은 그때가 경기 둔화였습니다라고 늦게 발표하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매크로 환경 자체가 워낙에 불확실성이 높은 위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포지션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른 배경으로 네.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다음 차기 의장을 맞습니다.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연준은 뭐 임기는 워낙 보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제 5월까지는 이제 네. 임기가 있는 거고 네. 섀도우 연준 의장 같이 된다는 네. 얘기 있잖아요. 네. 이러면은 이게 레임덕 그죠? 이슈가 있어요. 네. 예.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통상 이제 1년 정도 전에 빠르면 6개월, 이제 길게는 한 1년 정도 전에 후보자들을 물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트럼프가 임명을 하고 상원에서 이제 지정받으면 이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트럼프와 파월 의장은 서로 의견 충돌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의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를 아마 하지 않을까, 충성도가 높은 의장을 지명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번에 최근에 계속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들을 내고 있는 원라이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후보들이 있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요. 다만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아마 기조들은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의장을 지명할 거는 거의 그렇겠죠. 보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환호를 한 것 같고요. 7월 달 금리 인하가 지금은 아직은 한 25%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드에서 이제 FOMC에서 이제 한 25bp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연말에 길면 많으면 75bp 이제 아니면 한 2번 정도 해서 50bp 정도 인하 가능성이 지금 페드 와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7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막상 7월 거의 다 왔는데 다음 달에도 동결이니까 이 부분은 관세라든가 지역적인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한 1년 정도 긴 시기열로 본다라고 하면 인하는 이제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라던가 그다음에 관련된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계속 좀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월 의장이 가상자산이 주류다 뭐 이런 언급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상장한 서클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맞습니다. 거의 네. 3배 난 4배 상황이고 올랐죠. 이제 네. 서학개미 매수 1위 종목이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펀더멘탈 전체가 바뀌고 그다음에 이 가상자산 관련돼 있는 한국 주식들도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네. 건 어떻게 계속 봐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하는 주체들과 관련된 종목들, 뭐 카카오 그룹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요. 미국도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달러 패권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확실히 받아라.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주도. 아마 은행이 주도를 하지만 아마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옛날 우리가 가상화폐, 블록체인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가상화폐 매매하거나 또는 테마주성으로 매매할 때만 해도 이거는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생겼고 점차 발전해서 우리가 가상 블록체인의 원래 목적이었던 뭔가 이제 하나 둘씩 파생돼서 나오는 원래 목적들이 나오기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걸로 보이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피지사와 뭐 이니시스 같은 이제 그런 피지사들에 해당하는 파이서브 같은 주가들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결제 시스템들을 굉장히 좀 이제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하게 테마주로 볼 내용은 사실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관련 주식들은 아직 실적이 많이 없죠. 네. 소위 말해서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주식들인데 아마존도 예전에 PR이 50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그런 것처럼 성장주에는 항상 고평가를 받기 논란이고 항상 공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항상 부침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지금부터 투자해도 사실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뭐 서클 지금 한국 서학개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관련된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뭐 LGCNS 관련 주식들이 있지만 분명히 과일 양상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기회는 충분히 더 있을 거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보는 업종도 분명히 생겨나겠죠. 네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기존의 결제 업체들이 새롭게 다시 자기네들도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산업이 확실하게 재편될 때까지는 각자 주식마다 변동성이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시대는 바뀌어가는 그 초입에 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든 네.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도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으면 분명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럼 이제 관련주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 앞서 서클 이제 네. USDC 네. 발행사가 되겠죠.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코인베이스 맞습니다.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 보니까 뭐 결제사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연관이 진짜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관련 주식, 뭔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연관된 네. 주식들이라고 하면 다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5월 달에 나왔어요. 예. 근데 모든 테마주나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처음에는 뭐뭐뭐 관련주래라고 해서 모두 다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분기 지나고 두 분기 지나면서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이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예. 관련된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네. 관련된 실적이 나오는지, 거기가 이제 정말 진짜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가까운 사례로 우리가 전기차 사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에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 2011년, 12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전기차 사업한다라고 하면 다 우르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7, 8년 흐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주식들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진짜 주도 주식들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수에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처럼 이제 그 거래소 시스템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거래소 주식들이 상장돼 있지는 않고 비상장으로 돼 있거나 지분 갖고 있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이미 많이 그럼 올라가져 뭐 있습니다. 창투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장외에서 두나무 같은 거래는 주식은 되긴 거래가 하죠. 많이 되고 네, 네, 이미 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뭐 굉장히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뭐 고려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또 떨어지면 이거 다 거품이었네. 뭐 또 약간 이것도 사기네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계속 US 달러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대1 매칭을 달러로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채의 새로운 수요자들이 필요한 양상인데 지금 작년에 미국 국채를 사줬던 주체들이 한국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규모를 지금 작년에 서클에서 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2030년까지 한 5조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지 않을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원화도 아마 이렇게 할 거고 아마 앵커님께서 이번에 여행 터키로 다녀오셨나 네. 봅니다. 근데 터키가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활성화하는 나라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공항에도 그 ATM 가 코인 있고. 광고만 맞습니다. 쫙 깔려 있고 ATM기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여기는 왜 이렇지 막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그게 자국의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 원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아마 이렇게 되면 달러 패권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달러화가 약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어 요소로 충분히 대체제가 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키에서는 USDT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TM기에서 그냥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전 깜짝 놀란 게 공항 전체 광고를 다 BTC로 쫙 깔려 있어요. 거래소랑. 이래서 와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이런 거밖에 광고 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거래소만 뜨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ATM기도 실제로 보이고 그래서 코인이 진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코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냥 어떻게 달러를 되면 사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누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토리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처럼 그냥 쓸 때 결제하는 수단인 맞습니다. 거지. 네. 실제로 이건 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피지? 그러니까 네. 페이먼트 맞습니다. 게이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결제하는 데 쓰이는 툴이지. 네. 얘는 코인이 아닌데 그 잡코인처럼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네. BTC도 비트코인도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결제하는 툴인데 네. 이게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스테이블 서클도 코인은 그렇고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를 이제 물장사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물장사. 물장사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발행을 하고 쓰면 쓸수록 수수료를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좋으면 증권 주식들 올라가는 것과 같은 네,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서 기존의 아마 금융 시스템을 계속 위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아마 암시장에 있는 자금들도 아마 스테이블로 많이들 올라올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활성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이게 발행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는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부터 단기 급등한 코스피가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건전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네. 이제 고점을 찍은 건가요? 저는 매우 건전한 조정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연간으로 여전히 10조 한 11조 정도 이상의 순매도입니다. 연간으로는 한 4월 달까지 한 15조 이상 순매도를 했다가 5월 달 이제 우리나라 대선 전후 이제 지나면서 5월 달, 6월 달에서 한 5조 정도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해서 한 1조 정도 넘게 매수를 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팔 물량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줘야 뭐 물량이 나와서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더 내려가고 그럴 텐데 외국인들이 팔 물량이 일단은 많이 없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주주에 대한 강화 네. 부분들. 우리나라 항상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죠. 지금 상법 개정안 이제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새로운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리나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던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좀 빨리 올라왔고요. 어제 오늘의 매도는 사실 외부적인 악재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미국 시장도 안정적이었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던 거는 상반기에 워낙에 기관 주도로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많이 샀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네. 반기말이기도 하고 분기말이기도 하고 월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기 인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일부 기관에서는 아마 매니저 교체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금화해서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도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좀 약간 특수한 한국 특유의 좀 수급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가 급등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US 자산들이 계속 빠져나오는 구간이라고 봐요. 전체 한 100조 달러에서 50조 달러 정도가 미국 자산인데 미국 주식인데 이제 거기서 일부만 나와더라도 한국 주식에는 굉장한 그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주식하고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엔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세게 지금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된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달러는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는 강세 계속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지금 사면 환율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방을 볼 것 같지는 않고 달러 원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만 내려가줘도 이제 어차피 1,400원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이미 환차익이 일정 부분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가기보다는 추세적으로 확인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1,400원대 중반에서 사기보다 왜냐하면 1,400원 중반에 샀으면 지금 한 100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환차익이 100원이나 났네 이렇게 네, 할 수 네.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1,400원이 깨졌을 때부터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부터 1,350에서 지금 1,400원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환율 때면 아마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하반기인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올해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뭐 고점을 보고 예, 보지 예.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피별 100까지만 가더라도 사실 4,000포인트기는 해요. 피별 1배가 1배가 4,000포인트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이머징 마켓들이 평균 PBR 한 2배 이상은 받아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뭘까 생각을 예. 해보면 저는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전고점이었던 3,300포인트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3분기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힘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젠의 힘이 없이 지금 여기까지 네, 올라온 네.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이 조금만 하반기 힘 내준다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들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거기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지수만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예. 수익률 정말 지수 비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수랑 경쟁을 해야 되는 3분기에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수랑 경쟁을 하게 됐을 네. 때 문제가 됐던 게 삼성전자였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 비중 안 실은 데와 맞습니다. 지금 비중 실은 데랑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펀드들이 지금 수익률이 훨씬 좋은가요? 네, 지금은 대형주들이 워낙에 좋기는 한데요. 네. 네.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요. 맞아요. 그나마 지금 대형주 단에서 삼성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라는 대체제가 충분히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펀드들이 많이 따라온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상 약간 중소형주들을 일단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들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나뉘죠. 맞아요. 약간 예. 그래도 상반기에 좋은 섹터에서 매매를 했다면 그래도 우수한 성과들을 많이 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려가는 주식에 계속 추가 매수를 했다면 쉽지 않은 지금 계좌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 3분기에도 지금 좋았던 상반기 주도주들이 3분기에서 계속 이어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서 지금은 달리는 섹터, 그냥 소위 말해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달리는 말이 좀 쉴 때 올라타는 네, 거예요. 눌린 목에 살아. 눌림목 눌림목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차라리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 달리는 말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오늘 보니까 이제 방산주 다시 또 달리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뭐 조선주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방산, 조선, 네.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런 쪽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멀티플이 굉장히 확장되는 가운데에서 수출까지도 잘 되는 업종들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표적인 내수주였었어요. 왜냐하면 주요 매출처가 대한민국 국방부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무기들이 성능도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면서 수출이 많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해외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무기 해외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수출주인데 멀티플을 달리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때마침 또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가미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방산 주식들이 지금의 주도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조선도 과거에 2009년, 2010년도 조선주 열풍 때와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예, 일본이라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계속 중국을 계속 견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선도 사실 대체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 엔터도 전 세계에서 K-팝, 그다음에 뭐 음식료,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관세 영향도 사실 별로 받지 않고 신수출주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주도주였는데 이 메커니즘이 하반기에 과연 깨질까? 또는 이 섹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반기에 과연 팔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출 지표 계속 잘 나오는데 주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하는 8월까지는 가보자라는 심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달리는 말이 계속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그 방산주는 전쟁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게 리스크가 좀 이제 방산 주식들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또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좀 쉴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오늘 수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탄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가지 섹터에서 계속 순환 매치, 계속 서로 저점을 높여가는 순환 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위산업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이게 더 간다고 하면은 지나고 보면 또 그게 비싼 게 아닐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는 뭐 말. 조선주나 방산 주식들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말을 계속 몇 주마다 사실 했죠. 그렇죠. 그 계속 전부터 올라왔죠. 했어요. 예. 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지나가면 지금 샀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막상 떨어지는 칼날도 못 잡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아, 그건 그렇고 이제 MSCI 한국 네. 증시 이제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도 안 됐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더 좋은 거다 아니다 이머징에 남아 있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두 개로 계속 나뉘는데 네. 어떤 게 진짜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번에 이게 탈락을 해서 주가가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그죠? 아직 우리나라 공매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편입지수 불발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당연히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자금 들어오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용꼬리라고. 그렇죠. 딱 그 비유 같습니다. 용의 꼬리냐 뱀의 뱀 머리냐. 머리냐. 예. 그거는 아마 그때 가서 결정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선진국 지수 가기는 가야겠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야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배정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PR이나 PBR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종목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자금 자체가 뭔가 비미국 또 네.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이게 네. 불발됐다고 해도 크게 네, 나쁠 게 없는 저는 것 별 같다는 크게 생각이 영향은 들거든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네. 그 엔비디아 네. 같은 경우 다시 또 신고가 네, 네. 갱신하면서 네. 실제로 시가총액 1등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반도체 말고 나머지 부분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네. 반도체를 계속 홀드하는 게 맞을까요? 방산주 이런 거 말고 아까 반도체 말씀은 별로 네네네. 없으셨어서. 저는 반도체는 결국은 지금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도 지금 엔비디아가 흐름이 좋긴 하고 시총 1위 다시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세부 종목을 조금 반도체 안에서 좀 뜯어보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나 네. 브로드컴이 훨씬 더 지금 상승률은 더 잘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HBM이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US 자산에서 계속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시장도 종목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뭐 그 수혜를 받아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좋긴 했습니다만 또 디램 가격도 올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더 좋느냐,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 케인지가 말했던 저는 투자 미인대 이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반도체 좋기는 한데 반도체가 성장성 대비해서 방산보다 좋아? 화장품보다 좋아? 이런 거 비교해 본다면 한정된 수급 안에서 비교 우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도주의 생로병사들을 보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쉬어야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그또 기가 막히게 또 산업 사이클을 또 맞물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에는 선택적, 그 반도체에 또 접근을 하신다면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종목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한국전력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국전력이 네. 이렇게 한 3일 연속 급등을 그렇죠. 하고 뭐 역대 최고가 넘어가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네. 보니까 이게 원자력 테마까지 붙었단 네. 말이죠. 강세 배경부터 좀 네, 짚어봐야 뭐 될 것 지금 같아요. 한전은 원전 이슈인 예. 것 같습니다. 예, 한수원에서 계속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물산이라던가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된 일부 테마 종목까지도 급등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아마 원자력은 정말 이제 과거에는 신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에 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원자력 없이는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아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SMR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수혜주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삼성물산까지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원전 이슈는 아마 실적 발표 좀 약간 지금 투기성인 요소까지도 저는 많이 겹쳐 있다고 봐요. 전통적으로 한국전력이 세면 한국 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세면 시장이 매매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워낙에 거래량도 많고 수급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한국전력 두 개 중에 하나가 세면 남은 개별주들이 매매하기 좀 어려워지는데 딱 지금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원전 테마가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보이면서 당분간은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야 뭐 이제 그러면서 수급 이제 서로 키 맞추기 하는 양상이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원전이 좋다. 뭐 다른 섹터가 나쁘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지금 주도 뭐 방송 통틀어서 제 관통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밑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네. 위험해 보이더라도 어차피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위험해 보이더라도 주도주들의 섭 투자를 하시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넘어간 걸 사라. 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7월 8일 날 상호관세 유예를 네, 이제 네. 멈출 거냐, 이제 더 연장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연장하는 걸로 대부분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예방주사 이미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제 관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들도 연장하거나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 말까지 계속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은 주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관세를 매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 또는 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단기 충격이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